안녕하세요. 전 부천에 사는 딸 둘 맘입니다. 60대 중반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사별은 아니고 10수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죠. 이혼까지 참 파란만장했는데 후회는 없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 끝에 누가 웃게 되는지 제가 겪은 바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집이 있잖아요. 전 그런 집에서 컸어요. 제가 장녀고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돈 버는 재주는 없어도 자식들은 따뜻하게 품어주셨죠. 그래서인지 낡은 운동화 하나로 몇 계절을 버텨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차별받고 컸다, 부모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순진했던 것 같아요. 다 우리 부모님 같겠거니 생각한 거죠. 독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잡초처럼 강하게 컸을까요? 분통이 터질 때면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내 자식들 키우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식을 차별하면 뒤끝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요. 전 결혼해서 딸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어려서부터 둘 다 똑똑하고 너무 예뻤죠. 힘든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 덕분이었어요. 쪼들리는 형편에 양배추로 김치를 담가줘도 얼마나 잘 먹는지 정말 소소하게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늘 절 힘들게 했죠.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나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땐 몰랐어요. 사업 체질이 따로 있다는 것도, 어려움을 견딜 만큼 강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남편은 제가 큰애를 낳자마자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딱 1년 만이었죠. 원래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녔는데 못 버티고 나오더라고요. 상사랑 대판 싸우고 제 발로 걸어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사업이 그리 쉬운가요? 어느 날부턴 저한테 생활비도 주지 못하게 됐고 그 상황이 쭉 이어졌죠. 전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하면서 애들을 키웠습니다. 당시 사정을 아는 친구나 이웃은 고생 많다고 격려를 해줬는데 시댁에서 전 구박덩어리였어요. 이혼하기 전 시댁이랑 먼저 인연을 끊었는데 그때까지 전 아들도 못 낳는 쓸모없는 며느리였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친정에선 생전 받지 못한 대접이라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을 낳지 않았다는 게 구박받을 일이라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어떤 모임에서였어요. 누구 대타로 나간 자리였는데 남편은 거기서 제일 숫기없고 말없는 남자였죠.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어서 보는 저까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자리가 편하진 않았어요. 다들 2차 갈 때 빠진 사람은 남편과 저뿐이었죠. 우린 같은 방향의 지하철을 타게 됐고 나중에 차나 한잔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됐어요. 전 빈말로 알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진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남편은 공대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어딜 봐도 무난했어요. 저 역시 평범한 대학 나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만나다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연애할 땐 몰랐습니다. 사귈 때 장점이었던 것도 결혼하면 단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인드가 책임 회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철저하게 장남이 최고고 아들이 최고인 분이셨어요. 물론 결혼 전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세상 교양 있게 행동하셨으니까요. 형님도 마냥 선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둘 다 말하자면 연기를 한 거였어요. 못 모르고 결혼해서 딸들을 연년생으로 낳고 전 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형제 중 막내였고 아주버님은 결혼해서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애를 임신했을 때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육아용품은 다 파란색으로 준비해라. 우리 집은 아들만 낳게 되어 있어. 집안 유전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딸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다 아들용으로 준비해. 네? 아직 뱃속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파란색으로 준비하라고요? 그래. 아니 내가 태몽도 꿨는데 딱 아들이야. 걱정할 거 없다.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좀 오싹하달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말이 계속 거슬렸죠. 그때도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큰딸을 낳았는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 보러 병원에 오시지도 않았고 통화를 해도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 둘째 얘기부터 꺼내셨죠.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너 이번엔 대충 낳지 말고 준비 단단히 해서 낳거라. 준비요? 어머니, 저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재영이한테도 단단히 일러뒀다. 아들 낳는 법 내가 차근차근 알려줄 때까지 어영부영 둘째 낳을 생각 하지도 말어. 그럼 끊는다. 전 기가 막혀서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얘기가 대체 뭐냐고요. 남편은 얘기를 피하기만 하더니 나중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엄마 원래 아들 좋아하잖아. 아, 그냥 흘려들어. 나도 대충 대답만 했어. 그래도 그렇지. 우리 첫 출산이고 아기가 이렇게 예쁜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신다는 말도 없으시고. 기가 막히고 서운했죠. 딸이고 아들이고 생명은 다 소중한데 더구나 남편과 제가 낳은 첫 아이인데 이렇게 축하가 없을 수 있나 황당하고 서운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 제 친구들까지 축하해주고 작게나마 선물도 보내주고 했는데 시댁에선 아무 소식도 없었죠. 형님과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상품권을 5만 원인가 보내셨는데 그게 다였어요. 서운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애기 보는 것도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가 남편이 저 몰래 퇴사를 한 시기였어요. 딸 미애는 누워서 방긋방긋 웃는데 남편은 혼자 얼굴도 어둡고 말도 별로 없었죠. 혼자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도 많았고요. 저도 아기 낳고 힘든데 집엔 냉기만 돌았어요. 참다 한 번은 크게 싸우게 됐죠. 당신 정말 이래도 돼? 나 진짜 서운해.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나 지금 산후조리 중이야. 우리 딸 나 혼자 만들었어? 어쩜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연경아, 잘 들어. 나 사실 회사 나왔어. 사업 준비 중이야. 그래서 너랑 아기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다. 미안하게 생각해. 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한다고? 당신 경험도 없잖아. 아니,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기도 태어났는데. 아, 송 부장이랑 대판했어. 아, 그 자식이 영 재수없게 굴잖아. 그뿐인 줄 알아? 동료들이랑 사이도 안 좋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다닐 수가 있어야지.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넌 걱정 말고 애기나 봐.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경험도 없는 사람이 덜컥 사업을 한다니 걱정부터 앞섰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 반응은 달랐죠. 사내 대장부가 자기 사업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몇 개월 뒤 남편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집 사려고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 회사를 차리더니 대표님 소리를 듣더라고요. 자기는 역시 리더를 하는 게 맞다면서 처음 몇 개월은 신이 나서 일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생전 그런 얘기 없더니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고 거기서 둘째를 갖게 됐죠. 설마 했는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뜬 걸 보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이거 봐, 2줄 맞지? 당신도 보이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되긴.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생긴 것 같은데. 우리 미애도 아직 애기인데 벌써 동생 보게 생겼네. 기분이 얼떨떨하긴 하다. 그나저나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냥 말씀드리지 말자. 괜히 벌쩍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한번 열받으면 나한테도 전화 100통 거는 거 알지? 그냥 나중에 알려드리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기도 했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둘째도 아들 타령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남편과 전 임신 사실도 알리지 않았죠. 남편은 사업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유야무야 넘어간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배가 불러올 때쯤 시어머니는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뭘 했냐? 둘째는 대충 낳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낳으라고 했잖아. 아들 낳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거 하나도 못 써먹고. 아휴,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아. 너 또 딸 낳으면 어떻게 할래? 응? 재영이 대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소중한 생명 예쁘게 키우면 되죠.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실까봐 제가 연락 안 드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화내실 일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너나 이해가 안 되지. 딸내미 둘이나 낳아서 뭐하게. 아이고 답답해. 너 이렇게 대책 없는 애였냐? 너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휴 폭장 터져 죽겠네. 그만 끊어라. 진짜 머리에서 지진이 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엄청났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 가급적 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렇게 낳게 된 둘째는 딸이었고 전 정말 기뻤지만 뒷일이 걱정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나온 생명이고 이렇게 예쁜데 더 험한 말씀을 하실까 싶었어요. 그때까지도 전 어리달까 순진했던 것 같아요. 둘째도 딸이라는 게 알려지고 본격적으로 전 시댁에서 천덕꾸러기, 구박덩어리 신세가 됐죠. 명절이나 생신이라고 찾아가면 모멸감만 잔뜩 안고 돌아올 뿐이었어요. 주방일도 몽땅 제 차지였고요. 어머님과 형님, 아주버님과 시조카들은 거실에서 편하게 명절을 즐겼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애보랴 음식하랴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막말은 계속됐죠. 이번엔 천을 좀 많이 붙이자. 넌 남아도 누님 줬다 뭐 할래? 아들 하나 못 낳고 기집 애들만 줄줄이 낳아놓고서는 참 얼굴도 두껍다. 나 같으면 미안해서 집에 콕 박혀 있겠구만. 고개 바짝 들고 잘도 오는구나. 뭘 그렇게 잘해서?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잘못한 거 많으니까 그럼 전 가볼게요. 아이고 저 말 안에 꼬라지하고는. 기분이 확 상해서 딸들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형님이 절 붙잡았어요. 동서 왜 그래? 이렇게 가면 어떡해? 어머니 모처럼 다 같이 모였는데 왜 그러세요? 전도 부치고 탕국도 끓이고 해야죠. 들어와 동서. 저기 장 봐놓은 거 있지? 얼른 재료 다듬고 손질해. 난 근처에 약속 좀 있어서 나가봐야 되거든? 그럼 부탁해.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저녁 때나 올 것 같아요. 그래 다녀와라. 여기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너도 바람 좀 쐬어야지. 실컷 놀다가 늦게 들어와라. 형님도 아들 낳은 유세가 대단했어요. 어머님이 대놓고 절 구박했다면 형님은 어머님을 뒤에서 조종했죠. 다 알고 있었지만 꾹 참고 그냥 일만 했어요. 제가 자존심이 없어서 명절 생신 때마다 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야 구박당하는 신세지만 애들한텐 할머니고 큰엄마 큰아빠인데 그 인연까지 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늘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말 흘려들으면 아무 문제 안 된다. 너만 참으면 집안이 평화롭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저랑 애들을 시댁에 끌고 갔어요. 마음 다잡고 할 도리만 하자고 하고 가도 시어머니의 막말을 들으면 속에서 천불이 솟았죠. 말도 안 되는 투집 잡기, 아내도 될 일거리 만들기가 시어머니의 주특기였어요. 이걸 넌 잡채라고 했니? 아이고, 채소가 골고루 들어가야 맛있지. 버섯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내 말도 안 듣고 기집애를 둘이나 낳더니 음식하는 것도 좀 봐라. 심멋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니까 맛이 제대로 나겠니? 애들도 맛없다고 안 먹잖아.
다 버리고 다시 해라. 어머니가 아까 버섯 좀 많이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버리긴 이걸 왜 버려요? 형님 애들만 안 먹지 저희 애들은 잘만 먹잖아요. 아까우니까 이건 제가 집에 가져갈게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자꾸 기집애 소리 하실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별 트집을 다 잡네. 아이 그럼 잡채는 됐고 소불고기 좀 재워놔. 현재 현승이 갈 때 싸주게. 불고기는 저희 미애랑 미진도 좋아해요. 저희 것까지 넉넉히 할게요. 아이 기집애들이 고기는 먹어서 뭐해. 어릴 때 세모이만큼 먹더니 이번에 보니까 엄청 먹더라. 아이 그 먹성을 어떻게 당해? 우리 손자도 먹을 것도 없는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이젠 하다하다 음식 가지고 차별을 하세요? 미애 미진이도 어머니 손녀예요. 남한테도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아니 나 너무한 거 이제 알았니? 아이 소불고기 이리 줘. 내가 재우게. 네가 한 거 맛대가리도 없더라. 내가 현재 현승이 입맛에 맞게 재워서 다시 줘야겠다. 아니 저리 비켜. 더는 못 참겠네요. 저 더는 못 해먹겠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도 더는 우리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미애야 미진아 가자. 그날 전 꼭지가 돌아서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음식 가지고 차별을 하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걸 보고 애들이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엄마 울지 말라고, 할머니 못됐다고, 엄마 울려서 싫다고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할머니 싫어? 엄마랑 할머니 그러는 거 너희도 다 봤어? 그랬더니 애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슬픈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호랑이 속을에 애들을 데려갔구나 싶어서 너무 미안했죠. 그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절대 애들을 그 집에 데려가지 않겠다 마음먹었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대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또 한 번 눈이 뒤집혔죠. 늘 문제를 피하기만 하고 저한테 참기만 하라는 남편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어요. 당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왜 나만 당하고 있어야 돼? 어머니가 나한테 주는 모욕, 막말 왜 못 막아주는데? 난 그렇다 쳐. 우리 딸들까지 음식 갖고 차별받는데 당신은 분하지도 않아? 내가 막말했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리고 엄마가 진짜 나쁜 감정으로 그랬겠냐? 넌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해? 당신이 제대로 방어만 해줬어도 나 이렇게 속상하진 않을 거야. 형님도 똑같아. 우리 애들 자기 아들들이랑 같이 밥도 못 먹게 해. 우리가 무슨 노비야? 자기들은 양반이고?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해? 나 더 이상 못 참아. 애들 이제 안 데려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괜히 시끄럽게 분란 만들지 말고 하던 대로 해라 그냥. 하루 꾹 참으면 되는 걸 그걸 못 참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엄마 화 엄청 났어. 형이랑 형수도 당신 버릇 없다고 난리야.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분위기 네가 망친 건 사실이잖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죠. 억울하고 분했지만 더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전 당장 결심한 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 딸들을 친정에 맡기고 혼자 갔어요. 하지만 전 며느리 노릇에 지쳐버린 상태였고 될 대로 되려는 심정이었습니다. 둘째 너 설거지 마저 하고 커튼 좀 빨아라. 깨끗해 보이는데 꼭 지금 빨 필요 없잖아요. 놔뒀다가 나중에 빨게요. 저도 힘들어요. 이게 어디 말대꾸를 파락파락해?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실미를 가르쳐? 건방진 것. 여러 말 필요 없고 커튼 싹 빨아놔라. 현승이 비염이 있어서 먼지 날리면 큰일 나. 난 우리 큰애랑 백화점이랑 목욕탕 다녀올 테니까 저녁도 좀 싹 해놓고. 알겠냐? 어머님 옆에서 형님이 살살 약을 올리더군요. 그러게 동서 셋째 낳을 생각은 없어? 혹시 알아? 셋째는 아들일지. 아들 낳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서라. 제 관상이 딱 셋째도 딸이야. 또 낳아봤자 기집애인 걸 뭐하러 손거시게 또 낳아? 둘째가 네 밥만 따라갔어도 좋았을 텐데 멋대로 애를 낳더니 저 모양이구나. 우린 가자. 쟤 보고 있으면 속만 시끄러워.
저 보란듯 팔짱 끼고 가는 형님이랑 시어머니를 보면서 전 울분을 삼켰죠. 그날 커튼은 안 빨았어요. 대신 문 꼭 닫고 간장을 다렸죠. 저녁 때 귀가한 형님이랑 시어머니는 아마 냄새에 진저리를 쳤을 거예요. 혼나도 그렇게라도 해야 분이 풀렸어요. 정말 힘든 나날이었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해 설날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떡국을 끓이는데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남동생 전화에 전 혼이 나가서 떡국 끓이다 말고 부랴부랴 병원에 갈 준비를 했죠. 어머니, 저희 친정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대요. 위독하시다고 해서 얼른 가봐야 돼요. 웬 호들갑이야? 아이, 떡국 마저 끓여놓고 가.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어머님이나 형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러세요? 비켜주세요, 어머니. 저 가야 돼요. 아니, 지금 설마 떡국이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네?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 있니? 아니, 네가 지금 병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남동생이 니네 엄마랑 같이 있는데 굳이 너까지 쪼르르 쫓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이, 떡국 끓여놓고 여기 빈 접시 안 보이냐? 과일도 좀 풍성하게 깎아놔라. 애가 그릇이 요만하니 딸만 내리 둘이나 낳지. 아이, 네가 마음을 크게 좀 써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왜 못 낳겠어? 그리고 저 세상 갈 때 된 사람은 가는 거다. 네가 열일 제치고 간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네까지 꽤 의사야 뭐야. 저 못해요. 가보겠습니다. 눈이 뒤집힌 그때 형님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동서, 왜 그렇게 무례해? 어머님이 뭐 틀린 얘기하신 거 있어? 다 해놓고 가. 새해부터 우리 쫄쫄 굶으란 말이야? 진짜 책임감 없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전 못해요. 떡국을 먹든 과일을 먹든 빈 접시를 핥아먹든 알아서들 하시라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전 옷도 안 걸치고 차키만 들고 나와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갔더니 아버지 상태는 생각보다 더 위중했어요. 수술이 시급한 상태였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죠. 일단 부모님은 돈이 없었습니다. 대수술이라 수술비,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었죠.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땐 저도 상황이 좋지 않았죠. 집주인이 전셋값도 올려달라고 해서 그 돈도 빚을 진 상태였고요. 반면 시댁은 부유하고 현금도 많았습니다. 좋은 자리에 건물이 있어서 다달이 월세도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전 시어머니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호소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아빠나 저나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이 전셋값 올려달라고 해서 그것도 대출로 메꾼 상태고 제가 일한 돈은 생활비로도 모자라고요.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네? 병원비라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진짜 잘할게요. 꼭 갚을 거고요. 그동안 제가 서운하게 해드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용서? 새해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 개파 만들어 놓고 가더니 너도 참 뻔뻔하구나. 아, 네가 뭐가 이쁘다고 돈을 빌려줘. 네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냐? 아들을 낳기랬어. 우리 재영이한테 큰 돈을 쥐어준 적 있어. 자고로 남편이 사업을 하면 돈이 막혔을 때 여자가 목돈도 턱턱 내놓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럴 능력도 하나 없으면서 어디 시미한테 대들어? 나 돈 없고 있어도 너한테 못 빌려줘. 포기해. 어머니 돈 있으시잖아요. 몇백이라도, 아니 몇십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네? 아이, 그만 가봐라. 나 피곤해. 재영아, 아이 넌 네 댁 데려가지 않고 왜 몰등에 서 있냐?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고 절 벌레 보듯 하더라고요. 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형님한테도 매달렸어요. 어떻게든 갚겠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지만 자기도 죽지 못해 산다며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어요. 형님은 비싼 동네 살면서
늘 명품 구두, 명품 가방만 하고 다녔습니다. 전 울면서 시댁을 나왔고 끝내 사채까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이자가 무서워 차마 거기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고 망설였죠. 제가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아버지는 위독한 상태가 됐고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누나, 빨리 병원으로 와.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 돌아가셨어. 차 안에서 동생의 전화를 받고 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때 경험한 것 같아요. 수술 한 번 못 받고 떠난 아버지 앞에서 전 무너지고 말았죠.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아버지 장례식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가 끝난 뒤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 돈으로 형님네 애들이 유럽으로 유학을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부잣집 애들이나 보낼 수 있는 학교였고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건물도 팔고 현금도 몽땅 전부 형님에게 줘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전 그 사실을 알고 이성을 잃었어요. 어머님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 생명이 위독하다는데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런 꼴을 보게 하냐고 분노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뿐이었죠. 네 아버지 그렇게 된 건 안 됐지만 그게 어디 내 탓이니? 아니 내 돈 내가 쓰고 싶은데 쓴 게 뭐가 잘못이야?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결혼하고 딱 1년 미애 아빠한테 생활비 받았고 그 이후엔 제가 벌어서 생활하고 애들 키웠어요. 어머니가 저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하고 멸시해도 명절이랑 생신 다 챙겼고요. 제가 남편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애들을 버리기를 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저한테 모질고 독하세요? 그 업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제 저 볼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끝난 것 같네요. 손톱만큼 남아있던 미운정마저 바닥이 나버렸죠. 시어머니 형님네와 인연을 끊겠다고 했더니 이번엔 남편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 사업 어려울 때 어머니한테 어떻게 손을 벌리냐고 하더라고요. 전 기막혀서 이렇게 대답했죠. 사업해서 다 말아먹지 않았냐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했어요. 그놈의 사업병 좀 때려칠 수 없어? 당신 나한테 생활비 준 거 결혼하고 고작 1년이 다야. 그동안 내가 애들 키우고 돈 벌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어머님한테 돈 빌릴 수 있었으면 생활비를 빌려야지. 어차피 말아먹을 사업 자금을 빌리니? 내가 그렇게 당하고 사는데도 나서지 않은 게 결국은 다 돈 때문이었구나. 이게 가족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남편이냐고! 너 말 다 했어? 어머니 옛날 사람이잖아. 그것도 이해 못하고 꼭 나한테 이 난리를 쳐야겠냐? 난 네 남편이기 이전에 우리 엄마 아들이야. 네 그 유별난 성질 때문에 천년을 끊으라고 해? 돈줄 주고 있는 건 엄마인데 엄마 성질을 그렇게 긁어놓으면 어떡해? 남편에게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죠. 이혼이라는 단어가 하루 종일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머니 마음 풀어준다고 시댁에 가서 한동안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들은 나무랄 게 없었어요. 힘든 알바를 끝내고 들어오면 딸들 방에 불이 켜져 있었죠. 공부하는 뒷모습을 보면 힘들어도 열심히 살자고 다짐하게 됐어요. 어떤 날은 씻고 나오면 밥이 차려져 있었고 밥을 먹으면 애들이 어깨도 주물러주고 과일도 입에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애들은 성적이 월등히 좋았고 둘 다 의대를 희망했어요. 엄마, 나랑 미진이 하고 싶은 게 똑같아. 우리 둘 다 의대 가고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 우리 딸들이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엄마는 너무 기쁘지. 학교 다니는 내내 전교 1등만 하더니 진로를 그쪽으로 정한 거야? 응. 선생님들도 응원 많이 해주셔. 근데 우리 집 형편에 둘 다 의대에 가도 될까? 아이 그럼
엄마가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너흰 공부에만 전념해. 알겠지? 시간은 흘러 큰애는 입시를 치렀고 명문대 의대에 덜컥 합격을 했습니다. 딸이 합격 소식을 알리면서 저한테 와락 안겼어요. 눈물이 왈칵 솟더라고요. 하늘을 날아갈 때 기쁘면서도 한편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등록금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립의대의 등록금은 형편이 어려운 저희 상황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어요. 여기저기 돈을 빌려보지만 택도 없이 모자란 상황이었죠. 전 고민이 깊은데 여전히 남편은 관심이 없었어요. 새로 또 무슨 사업을 벌인다고 사람을 만나느라 바쁘더라고요. 전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죠.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미애 등록금 때문에 잠이 안 와. 설득해봤는데 대학 낮춰서는 안 가겠대. 장래 생각해서 꼭 좋은 대학 가고 싶다고 하는데 등록금이 한참 모자라네. 이제 더 돈 빌릴 곳도 없어. 하지만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유난 떤다 진짜. 아이 기집애들 그냥 아무데나 등록금 싼 대로 아님 전액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교로 눈 낮춰서 갈 것이지. 아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집안 형편을 알면 분수에 맞게 살 줄도 알아야지. 의사 공부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끝끝내 쥐고집대로 해? 에휴 이기적인 것들. 아니 난 몰라. 애들 기죽으면 안 된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때부터 알아봤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수습도 네가 알아서 해. 지금 그게 아버지란 사람이 할 소리야? 애들 들을까 겁나. 집안 형편 어려운데 이만큼 공부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아니 잘했다고 하지 못할 망정 애들 탓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당신은 미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남들은 돈을 쌓아놓고도 못 보내서 안달인데.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만간 사업 시작해야 돼서 집중해야 되니까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번엔 진짜 되는 사업이라고. 혹시 등록금 하려고 모아둔 돈 있으면 좀 내놔봐. 사업자금 모자라니까. 내가 미쳤냐? 그 돈 절대 못 줘. 당신도 정신 좀 차려. 이제 사업은 접고 일용직이라도 좀 나서보라고. 남편은 끝까지 절 실망시켰죠. 정말 가망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미애가 등록금 걱정을 하다 자기 친할머니를 찾아갔더라고요. 둘째가 절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친할머니 찾아간 것 같다고 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남편과 부부싸움 하는 걸 들은 모양이었어요. 형님네 아들들은 건물 팔아 유학 보내놓고 우리 애들은 10원 한 장 안 주는 게 말이 되냐고 했었죠. 제가 악에 받쳐 한 얘기를 미애가 다 들었던 거였어요. 큰집 오빠들은 친할머니 도움으로 외국 유학까지 갔으니 자기도 도움을 청해보자는 심정이었겠죠. 시어머니 그 성격에 애한테 막말을 하고 모욕을 줄 게 눈에 그려졌어요. 택시를 타고 급하게 시댁 앞에 도착했는데 미애가 울면서 나오는 게 보였죠. 전 달려가서 우리 딸을 부둥켜 안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여길 왜 왔어? 엄마한테 말도 없이. 엄마, 나 할머니 사람으로 안 보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사람도 아니야? 아니, 여자는 사람도 아니냐고. 자기도 여자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사람한테 엄마는 얼마나 오래 당하고 산 거야. 미애는 몇 년 만에 찾아간 할머니가 너무 차가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했대요. 꼭 의대에 가고 싶다. 시험도 잘 봐서 합격했으니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사정사정을 했다는 거였죠. 큰집 오빠들 도와주신 거 다 알고 있다고. 그 학교 한 학기에 등록금은 얼마고 유학이 얼마나 드는지 다 알아봤다고요. 능력 있는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꼭 그 은혜 갚겠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하게 짝이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할머니가 뭐랬는 줄 알아? 딸로 태어났으면 그냥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갈 것이지. 뭐하러 대학식이냐 가냐는 거야. 돈이고 시간이고 다 아깝다면서 대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기술 배워 돈 좀 벌다 시집 가래.
쓸데없이 공부 같은 거 많이 해서 남는 것도 없다고. 엄마, 나 내 귀를 의심했어.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아무 말 안 해서 옛날 기억 희미해졌었는데 이제 다 기억나. 엄마 할머니 집에 다녀오면 다음날 하루 종일 울었잖아.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는 마귀라고. 따라온 둘째 미진이도 옆에서 엉엉 울었어요. 애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열받아서 당장 시댁으로 갔죠. 가서 현관문을 때려 부술 것처럼 두드렸습니다. 마침 형님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애들을 씹어댔는지 안 봐도 눈에 훤했습니다. 전 그 둘이 먹고 있던 밥상을 엎어버리고 악을 썼어요. 동서, 교양업계 왜 이래? 방금 교양이라고 했어? 사람 같지도 않은 당신들 사람 대접해준 나한테 뭐? 교양? 딸아들 차별하면서 먹는 것 같고 치사하게 굴고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는 당신들은 얼마나 교양이 있는 건데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어떻게 이래? 나랑 애들한테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모질 수가 있어? 두고 봐. 당신들 절대 용서 안 해. 착한 사람 마음에 피멍들게 하고 우리 애들 저렇게 상처 주고 둘 다 천벌 받을 거라고. 저거 말하는 것 좀 봐라. 큰애야. 아이 당장 경찰에 신고나 해라. 아니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나? 아이 쟤는 좀 봐. 완전히 돌았잖아. 그래 나 돌았다. 당신들이 나 돌게 했잖아. 어쩔 건데? 전 눈에 보이는 대로 탁치는 대로 부수고 내던졌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뛰어오더니 절 뒤에서 안고 말렸어요. 왜 이래? 나 말리지 마. 당신들 다 사람 아니야. 내 팔자가 더러워서 당신들이랑 엮였지만 이젠 아니야. 이 더러운 악연 다 끊어낼 거라고. 이 손 안 놔? 여보 미쳤어? 집에 가자. 정신 좀 차리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거 왜 이래? 당신이랑 결혼한 거 나 뼛속까지 후회해. 무례하고 천박한 당신들 행동 눈 감아주고 봐준 거 뼈저리게 후회가 된다고. 우리 당장 이혼해.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비하고 비겁했어. 내 남편 우리 애들 아빠로 살 자격도 없어. 이혼해! 뭐야? 이게 말이면 단 줄 아나? 어머님과 형님 앞에서 남편은 이성을 잃고 제 얼굴에 손을 올렸고 저 역시 남편 얼굴에 손을 올렸죠. 정말 치욕스럽게 짝이 없는 날이었어요. 이 일로 결국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됐고 시댁과도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어요. 전 갈라선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살기 힘들다고 우리 셋 찾아올 생각 추호하지 마. 나랑 딸들 기억에 당신은 없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살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니네 엄마 집으로 꺼져. 그리고 큰아이는 결국 등록금이 부족해서 입학을 못하게 됐어요. 안타까웠지만 속 깊은 미애는 상황을 이해하고 1년 동안 다시 칼을 갈았죠.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 사이 전 이혼의 상처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우리 딸들 등록금 마련을 위해 1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밤잠을 줄이고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 장학금 제도도 여기저기 알아봐서 무사히 딸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어요. 연년생인 둘째도 그 해에 같이 의대에 입학을 했죠. 제 사정을 알게 된 성공한 친구가 선뜻 손을 내민 일도 있었어요. 애들 등록금 일정 금액을 계속 도와주겠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저나 딸들이나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갚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시댁과 남편과 연을 끊고 나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미애 미진이도 각자 의대 공부하면서 애를 많이 썼어요. 바쁜 와중에도 나름대로 용돈 벌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조금씩 하더라고요. 가끔 외식이라도 하면 애들은 저 챙겨주기 바빴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우린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라고 게으름 피울 수 있겠어? 조금만 기다려줘. 고생 끝 행복 시작인 날이 곧 올 거니까. 우리의 바람은 현실이 됐고 15년 후 제 딸들은
유명 대학병원의 의사가 됐어요. 둘 다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셋이 똘똘 뭉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해마다 등록금을 도와줬던 제 친구 돈도 딸들이 다 갚고 생일 땐 큰 선물도 해주고 있고요. 돌아보면 참 기막힌 세월이었지만 그건 긴 터널일 뿐이었어요. 지금 미애 미진이는 둘이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가끔 애들 옷을 챙겨서 병원에 가곤 해요. 그런데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15년 전 인연을 끊었던 전 시어머니를 애들 병원에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과거와 달리 많이 말라 있었고 환자복을 입고 있었죠. 무척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과 전 거의 동시에 눈이 마주쳤어요. 전 뒷걸음질을 쳤고 시어머니는 절 향해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눈물을 글썽이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둘째야, 여기서 널 보다니 콧만 같구나. 나 아픈 거 알고 찾아온 거야? 아휴, 연락 받았구나. 혼자 있으려니 서럽고 힘들었는데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10수년 넘게 안 보고 살았지만 과거의 일들이 고스란히 떠올랐죠. 전 시어머니의 손을 매섭게 뿌리쳤어요. 언제 그렇게 다정한 사이였다고 이러는 건지 황당하게 짝이 없었죠. 뭔 소리야? 왜 남의 손을 잡고 그래요? 아니, 내가 아프다는 얘기 듣고 온 거 아니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기 온 건 우리 미애랑 미진이 갈아입으러 주려고 온 거예요. 여기 근무하는 의사라서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운이 없었네요. 제 날선 반응에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바로 절 깎아내리고 비아냥대기 시작했죠. 아무리 내 앞에서 잘나 보이고 싶어도 그렇지. 아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 아이, 설마 기집애들이 이런 큰 병원에서 근무하려고? 시애미도 팽개친 천하에 몹쓸 것 같으니라고. 네 주제에 무슨 의사 자식을 둬? 제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누가 제 팔을 잡았어요. 딸들이 제 연락을 받고 같이 2층으로 내려온 거였죠. 엄마, 상대하지 마. 딸들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가로막았죠. 시어머니는 딸들 흰 가운에 달린 명찰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애들 팔을 잡고 늘어졌죠. 아이, 미애야, 미진아, 할머니야. 할머니 못 알아보겠어? 딸들은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더니 절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똑같냐고. 엄마랑 우리 무시하는 소리 다 들었다면서 기막혀 하더라고요. 애들은 오히려 절 위로했어요. 자기들은 괜찮으니까 앞으로 웬만하면 병원에 오지 말라고도 했죠. 할머니랑 마주치지 말라는 뜻에서요. 그 이후 시어머니가 딸들 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큰애가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미친 듯이 핸드폰이 울려서 제가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건가 싶어 받았는데 시어머니였어요. 왜 자꾸 애들한테 전화하고 괴롭혀요? 다 끝난 인연인데 왜 자꾸 이러냐고요? 둘째야, 아니 너 왜 이렇게 모질어졌니? 내 얘기 좀 들어봐. 일정을 생각해서 전화 끊지 마라. 왜요? 그렇게 아끼는 형님네 아들들이나 챙기지 왜 우리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냐고요? 그것들 다 망했다. 애들은 유학 가서 사고만 치고 그걸 수습하느라 돈이 또 억수로 들었어. 학교에서 쫓겨나서 한국에 와서도 사고를 쳐서 아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갔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코인 한답시고 재산도 다 말아먹고 지금은 도망다니는 처지야. 큰아들 놈은 며느리랑 지방 어디 가서 일을 한다는데 내 소식 알고도 코빼기도 안 비치고 10원 한 장도 안 보내는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니? 안 그러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둘째야, 나 한 번만 도와다오. 아니 나 수술이 급하게 됐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이러다가 병원비도 못 내고 수술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다. 제발 살려다오. 응? 참 뻔뻔도 하시네요. 저희 아버지 위독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갈 때 되면 가는 거라고. 자식들이 뭘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요?
제발 살려달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딸만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우리 애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했던 사람이 누군데요. 있는 돈 없는 돈 형님네 다 퍼주더니 이제 와 아쉬우니까 나한테 손을 벌려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미안해서 염치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요. 나만 그렇게 산 거 아니야. 너도 알잖니? 옛날엔 다 그랬다? 장남이 아들이 다 우선이었다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아니 네 딸들이 뭘 잘못해서 특별히 미워했던 게 아니라고. 아니 사실 나 다 알고 있었다. 미애 미진이가 훌륭한 의사도 되고 잘 될 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둘째야. 아이들이랑 합심해서 나 한 번만 좀 살려다. 아니 한 번만 좀 도와줘. 망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전 시어머니가 딱 그 경우였습니다. 아이고 맞다.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아이 우리 손녀들이 여기 의사면 병원비도 할인받을 수 있겠다. 아이 그럼 얼마 안 될 테니까 그것 좀 내줘. 응? 할 수 있지? 아이고 나 이제 한시름 났다 둘째야. 통화를 하는 사이 딸들이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미애가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렸고 대화 내용을 함께 듣다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할머니.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노망냈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목숨 구걸을 해요? 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제발 등록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할머니 앞에서 울 때 뭐라 그랬어요? 기집애가 쓸데없이 많이 배워서 뭐하냐고. 얌전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면서요. 큰돈 들인 오빠들한테 버림받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덕 보려는 게 말이 돼요? 미진이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할머니 없다 생각한 지 오래됐다고.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요. 전 애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통화를 끝내려고 했어요. 내가 뭘 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나는 날 올 거라고 했죠? 기집애들 가르쳐서 뭐하냐고 돈 낭비하지 말라면서 왜 이제 와 우리 애들한테 목숨을 걸어요? 형님네 아들 형제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유학까지 보내주면서 우리 애들한텐 싹스가 노랗다고 했죠? 그때도 우리 애들 전교 1등하고 있었는데 그 잘난 형님네 애들보다 더 잘 나갔던 거 일부러 부정하고 깎아내렸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요? 우리 애들 더 괴롭히지 말고 포기해요. 전화번호 오늘 당장 바꿀 거니까 전화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당신 인생 당신이 알아서 마무리 지어요. 알겠어요? 아휴 미안하다 둘째야. 잘못했어. 제가 전화를 끊으려는데 갑자기 미애가 핸드폰을 갖고 갔어요. 그러더니 아주 세기를 박았죠. 이봐요 거기 할머니 노망났나 본데 정신과나 한번 가보던가. 병원비 없으면 이 병원에서 빨리 사라져. 당신 같은 진상 때문에 진짜 도움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도 못하고 있거든? 뻘소리 나불거릴 시간 있으면 어디 알바라도 뛰던가. 또 한 번 내 눈에 보이고 우리 엄마 괴롭히면 그땐 내가 나서서 쫓아냅니다. 알았어요? 그날 이후 자네들은 시어머니의 소식은 비참하게 짝이 없었어요. 결국 업무과의 압박에 병원에서 나가게 됐다는 거였죠. 병원비, 입원비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추후에 들은 소식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긴 했지만 아들들, 큰며느리, 손자들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아서 혼자 투병하다 쓸쓸히 죽었다는 거였어요.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이 여자고 엄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시어머니의 언행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끝까지 가족을 챙기지 않은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그들과 완전히 남이라는 게 너무 평온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지금 전 딸들과 안정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딸들은 하고 싶은 일 실컷 하면서 연애도 자유롭게 하는 눈치입니다. 저와 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기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보세요.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